이번 시간에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부에서는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러한 세금을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요. 예전에 시대를 구분한 적이 있죠.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자급자족 시대와 시장지배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상품은 어디서 거래되나요? 시장에서 거래되죠. 그래요. 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으면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나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해요. 자급자족 시대라 해서 정부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다 정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현 시대 사람들은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긴 지 얼마 안 되겠죠. 어, 상품에 일반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거는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1954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생긴 걸로 전해지고 있죠. 부가가치세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제도가 프랑스에서 생겼다는 거지. 상품에 세금 부과하는 거는 그 전에도 있었겠죠.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 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즉 자급자족 시대에도 정부가 있었으니 세금을 거두었겠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도 있죠. 상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정부죠. 이게 세금선이죠.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예전에도 다 자본은 있었죠. 지금은 기업의 형태만 좀 다르지만 자본이 있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고대에도 기업은 있었다는 얘기죠. 현 시대의 기업과는 많이 다르죠.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골라라면 어떨까요? 고대에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했겠죠. 근데 현 시대의 기업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죠. 그때 그래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없으면 시장이 없는 고대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부 역시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가 있어야지 구성될 수가 있죠. 그래요. 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적 토대에게 그래요. 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해야 되겠죠. 정부라는 조직 자체 역시 물적 토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구매할 수가 없으니 그래요. 직접 생산자들로부터 얻었겠죠. 이게 이제 세금 걷는 선이죠. 정부 소득선이죠. 정부가 세금을 걷는 선이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세금 직접 걷었겠죠. 물건으로 걷었겠죠, 다.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다 했나요? 활동을 징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실제로 그랬을까? 경제도면을 보면 자연히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죠.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한번 사례를 볼게요. 조선은 한국의 고대 국가죠. 지금은 멸망해서 없죠. 조선은 국가 재정을 주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조세에는 전세, 역, 공납 등이 있었다. 그 전세, 역, 공납이 뭔지 알아보면 되겠죠.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가는 전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가전법에는 토지에서 생산하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다. 그렇죠. 공물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직접 거두었죠. 세종 때에는 농경지를 비옥도에 따라 나누고 풍년과 흉년을 고려하여 전세를 차등 있게 거두는 공법을 시행하여 사도에서 20투까지 거두었다. 그래요.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다. 군역은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하는 것이었고 요역은 성, 왕릉, 저수지, 공사 등의 토목사업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이었다. 군역과 용역은 무엇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말인가요? 활동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얘기겠죠. 공납은 각 호에 부과한 것으로 주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에게 생산물을 직접 거두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없으니 시장에 상품에 부과할 수가 없고, 화폐라는 거는 교환 수단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해야 있는 거죠. 화폐로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생산물이나 활동으로 세금을 거두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대체로 어떤가요? 생산물을 직접 거두지는 않죠. 그래요. 화폐를 거두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했나요? 이 자본이죠. 이렇게 자본이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판매하는 것을 그래요. 대체로 적어 놓은 거죠. 빨간색 선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는 선인 거죠. 그래요. 기업에서도 빨간색 선이 나가죠. 소득선인 거죠. 빨간색 선이 상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얻는다. 그래요. 상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다 이 얘기죠. 파란색 선은 뭔가요? 구매선이죠. 개인이나 기업은 다 시장에서 구매를 하죠. 그래요. 기업은 작업수단을 구매할 것이며, 작업수단을 구매한 것도 아니죠. 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을 구매하기도 하죠. 그래요. 다 시장에서 그래요. 구매를 해요. 그러하니 이제 기업이나 개인의 직접 소득이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니 거래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있죠. 소득세, 법인세. 이거는 그래요.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거죠. 부가지세는 뭔가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상품에 부과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세가 있죠. 관세가 있어요. 또 여기 개별 소비세도 있죠. 그래요. 이렇게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뭔지 볼게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고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수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를 가리키겠죠. 그래요.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은 뭔가요? 주로 이제 활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활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용물을 제공하는 것, 이 보통 활동이겠죠. 그다음 또 뭐 있나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용역에 포함시키죠. 그래요. 구별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했죠. 뭐 예외를 두고 있진 않죠. 이 말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겠다 이 말인 거죠. 부과하는 상품에, 거래되는 상품에 수입되는 재화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금 면제 대상이 있죠. 세금 면제 대상은 왜 있을까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면제되는 대상을 볼까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수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게 왜 그런가요?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수출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외화 획득이 중요하죠.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요, 물품들이 있죠. 석유도 그렇고 식량도 부족하죠. 그래요. 그래서 수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해야 되겠죠. 세계화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수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않는 거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또 경우도 있어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뭐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게 있다죠.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식량이 그래요. 식량을 자급자족 못 하고 있죠. 100% 자급자족 못 해요. 해외에 대한 그래요. 의지하고 있다. 해외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그래요. 필요한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부과하지 않을까요? 이유 뻔하죠. 세금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요. 해외 물건 팔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꼭 그 소비해야 되는 물품에 세금을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회구성원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상품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여기서 알면 되는 거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개별 소비세도 있죠. 개별 소비세도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죠. 볼까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자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래요. 물품을 팔든 행위를 팔든 그래요. 특정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물품에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개별 소비세겠죠. 부가가치세의 일종이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렴용 총포르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 그래요. 이런 게 있죠. 다른 세율이 적용되겠죠. 100분의 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보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이렇게 특정 품목을 딱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개별 소비세법 역시 거래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법임을 알 수가 있죠. 교통, 에너지, 환경법이 또 있죠. 이 법은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떻게 세금을 붙이고 있을까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세금 부과하고 있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그래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역시 거래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관세법은 뭘까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주로 뭐 수입해서 공급하면 할 때 관세를 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기획소득세가 83조죠. 법인세가 72조죠. 이에 버금가게 부가가치세가 많아요. 70조. 부가가치세만 그렇다는 거고, 또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세금들이 떼 있죠. 개별 소비세 80조 가까이 되죠. 개별 소비세 한 10조 되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14조죠. 많죠. 이것도 100조, 104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80조? 94조. 관세가 한 8조. 거의 다 합치면 한 100조 가까이 되죠. 작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에 거래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래야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좀 살펴봐야 돼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요. 정부의 많은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돼요. 기업의 소득구조를 예전에 살펴봤죠. 기업은 소득을 얻어서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기간 소득을 얻어서 그래요. 작업수단에 투입하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을 소득으로 해결하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이러한 모든 배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리고 남는 게 순이윤이라고 했죠. 그래요. 현 시대의 기업은 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얻죠. 보통 매출액이라 하죠. 대체로 그렇죠. 그럼 전체 상품 판매 금액에 내지 않은 소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전체 상품의 판매 금액은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분해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볼게요. 일정 기간 판매 금액 1,000억 원, 같은 기간 생산 판매량이 100만 개, 작업수단 투입 비용 200억 원, 운영비 200억 원, 인건비 300억 원, 법인세 40억 원, 배당 60억 원, 순이윤 260억 원.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석하기 쉽게 이렇게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이렇게 대입시킬 수 있겠죠.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상품 판매 금액에 내재한 소득 구조. 그래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작업수당 투입 비용 200억 원, 배당 60, 인건비 30억 원, 운영비 200억 원. 그래요. 법인세 40억 원, 배당 60억 원, 순이윤 200억 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품 한 개 판매 금액에 내재한 소득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 판매 금액이 1000억인데 일정 기간 생산 판매량이 100만 개라 했죠. 1000억 원에 100만 개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상품 한 개 판매 금액에 내재한 소득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수당 투입 비용 2만 원, 인건비 3만 원, 운영비 2만 원, 법인세 4천 원, 배당 6천 원, 순이윤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뭘 했나요? 모든 상품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 했죠. 투자 가치가 없는 상품은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다 했죠.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겠죠. 이제 투자 가치가 없으면 그래 존재할 수 없어요. 투자 가치 정의에서 뭘까요?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했죠. 순이윤과 배당을 합친 게 되겠죠. 기업 소유주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가치의 실제를 이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상품에 1만원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공급자에게 세금을 직접 징수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분석하기 편하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럼 기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00억 원 증가하죠. 상품 한 개에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만 개 하면 되잖아요. 기업 전체 비용을 알려면. 기업 전체에 증가한 비용을 알려면. 아까 나누기로 했지만 이번에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0억 원 증가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비용만큼 손실이 나겠죠. 그 손실 안 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날까요? 세금 1만 원을 상품 가격에 100% 이전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격은 11만 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순이윤은 200억 원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죠.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손실이 없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는 손실이 있죠. 비싸게 구매해야 되죠. 수요자에는 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수요자는 손실이 있게 돼요. 비싸지죠. 풍요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세금 1만 원 이전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은 10만 원으로 유지되죠. 그럼 순이윤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비용이 100억 원 증가했으니까 그 전에 순이윤은 200억 원이었죠. 비용이 100억 원 증가했으니까 순이윤이 200억 원으로 감소했죠. 기업 손실 있죠. 수요자 손실은 없죠. 대신에 기업은 뭘 했나요? 예전에 계속 설명했지만 삶의 터전이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죠.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어요. 기업에 그래요. 타격을 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된다 그랬죠.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금 일부 예를 들어 5천원을 이전 가능하다 할게요. 상품 가격은 10만 5천원으로 인상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순이윤은 50억 원 감소하겠죠. 같은 논리죠. 순이윤 150억 원 되고 150억 원 되죠. 기업 손실 있죠. 수요자 손실 역시 있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상품에 세금 부과하는 행위는 공급자나 수요자 경우에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손실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에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위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 즉 자국 산업에 타격을 가해서 뭐해요? 그 산업, 그래요, 삶의 터전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품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나요? 수요자들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됐다. 하나의 정부만 있다. 그러면 그래요. 예외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가요? 아직까지 세계 시장이 국내 시장처럼 이렇게 그래요. 뭐 그렇죠. 활용되지 않죠. 다른 나라들이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수입품에 대해서.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가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한국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못 팔 거 아니에요. 기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생산하는데 그래요. 누구나 다 식량을 소비하죠. 식량 생산을 100% 외국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다거나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수입을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돼 보세요. 외화를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요. 그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국내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겠죠. 국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